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생산돼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중국, 일본, 유럽연합,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에는 기본 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습니다. 이에 주요 국가들이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트럼프 관세발 글로벌 관세 전쟁이 확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3월 미국 민간 고용이 시장 전망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전미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민간 고용은 전달보다 15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넬라 리처슨 AD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책 불확실성과 비관적인 소비자에도 3월 숫자는 모든 크기의 고용주와 경제에 좋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를 곧 떠날 수도 있다는 특정 보도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특별 공무원으로서 부여받은 130일 임기 기한이 끝나면 공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레빗 대변인은 머스크가 공직에서 물러나는 시점은 맡은 일이 완료되었을 때라고 강조하며 기한보다는 업무 완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밤사이 뉴욕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 와이드 진행의 이연아입니다.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드는 날이라고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에 기본 10% 관세가 부과가 될 예정이고요. 각 나라별로 상이한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우리나라는 25%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빅 이벤트를 기다리면서 장 초반부터 흔들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3대 지수 모두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시죠. 네, 신규 고용 지표가 긍정적인 서프라이즈를 안겼지만 관세 골몰에 있는 시장에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했는데요. 하지만 상호관세 발표를 기다리면서 간밤 뉴욕 증시는 큰 변동성을 보인 끝에 동반 상승세로 마감한 모습입니다. 먼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살펴보시면 0.87% 상승하면서 2거래일 연속 올라와줬고요. 또 S&P 500 지수는 0.67% 상승하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다우존스 지수 살펴보시면 0.56% 상승했고요. 어제 약보합세로 마감한 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0.7% 오늘 떨어진 모습입니다. 또 이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요, 0.89% 상승하면서 마감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WTI 국제 유가 보겠습니다. 0.67% 하락하면서 배럴당 7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미 에너지정보청이 공개한 주간 원유 지표는 유가 하락의 재료가 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히트맵 열어서 자세한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는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불확실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먼저 전자기술 섹터 살펴보시면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상승불 켜진 모습 보여질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오라클 보시면 2.76% 상승했고요. 브로드컴 2.12% 상승했고 AMD 0.18% 상승한 모습입니다. 또 퀄컴도 0.67%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테크놀로지 서비스들은 M7의 대장주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라클 2.76%, 넷플릭스 0.77%, 팔란티어는 3.27% 오늘도 큰 폭으로 상승해준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 리테일 트레이드 부문 살펴보시면 리테일 트레이드 부문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대장주들 중심으로 지수 견인한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월마트와 코스트코 모두 1%대 이상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마감했고요. 금융주 역시나 오늘 흐름 견조하게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FDA의 백신 최고 책임자인 피터 마크스가 사실상 강제 사직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의 바이오 주식들은 어제 장에서 10% 넘게 폭락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 장 안에서는 약간의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FDA에 몸을 담았던 피터 마크스는 약물 승인을 담당하며 코로나19 백신의 신속 개발에 큰 기여를 했던 인물인데요. 그러나 백신 불신론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갈등 끝에 사임을 발표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어제는 모더나, 빔테라퓨틱스, 사렙타 테라퓨틱스 등 유전자 치료제와 mRNA 백신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했었는데요. 다행히 오늘은 이 기업들 모두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라이릴리는 1.6%의 상승세 보여줬고요. 존슨앤존슨은 어제 장에서 8%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지만 오늘은 1.3% 상승해주면서 어제 하락폭을 조금 만회한 모습입니다. 한편 올해 들어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었죠. 미국에선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테슬라를 중심으로 주가 낙폭이 커졌었고요. 그 영향이 자동차 업종 전반으로도 확산됐습니다. 제너럴모터스와 포드도 전기차 생산 계획 속도 조절을 선언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가 꺾인 건데요.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제너럴모터스와 스텔란티스가 1.5%가량, 포드가 2% 넘게 반등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루시드그룹과 리비아는 오늘 5%대 낙폭 기록하면서 여전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M7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높은 변동성 속에서 대형 기술주에 대한 투자가 신중하게 이뤄졌던 하루였습니다. 테슬라와 아마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모습이었는데요. 한편 M7의 시가총액이 올해 1분기 1조 7천억 달러 증발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이 세 종목이 M7 전체 시총 감소분의 90%를 차지한 겁니다. 하지만 모건 스탠리의 미국 주식 수석 전략가인 마이클 윌슨은 M7의 이익 전망치 조정이 마무리되면 미 주식시장 전체로 자금이 다시 유입될 것이라며 낙관론을 펼치기도 했고요. 반면 성장 둔화가 지속되면 개미들마저 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고 니케이는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애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애플 0.31% 소폭 상승해주면서 22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애플이 자사의 인공지능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에 한국어를 포함한 8개 언어 지원을 시작하며 국내 서비스를 본격화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핵심 기능이 빠진 반쪽짜리 AI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애플은 최근 공식 성명을 통해 애플 인텔리전스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음성비서 시리의 개인 맞춤형 기능 업그레이드가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폰 16 시리즈의 광고에서 해당 기능이 즉시 제공되는 것처럼 보였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이 오해하고 피해를 입었다며 집단 소송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오늘 0.25% 강보합권 흐름 보여주면서 11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반도체 대장주로 평가받는 엔비디아는 관세 불확실성과 또 무역 우려로 인해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막판에 소폭 상승해준 모습입니다. 한편 바이트댄스와 알리바바 그룹, 텐센트 홀딩스 등 중국 기술 기업들이 올해 1분기에 엔비디아의 H20 서버 칩을 160억 달러 가까이 대량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H20은 미국의 수출 통제로 엔비디아가 중국에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가장 진보된 AI 프로세서로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는 AI 모델을 개발하는데 H20만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관련 제품 수입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관세가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을 미국으로 옮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0.01% 아주 소폭 상승해주면서 38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AI 활용을 위한 데이터 센터 투자 부담이 커지면서 이익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딥시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 AI 기술을 개발해 주목을 받으면서 과연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데이터 센터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효율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투자가 오히려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오픈 AI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 GPT를 통해서 일본 지브리 스튜디오의 작품을 연상케 하는 이미지 생성이 이용자들 사이에서 하나의 유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픈 AI의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기업 가치 또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역시 함께 늘어나면서 최대 투자사인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수혜를 누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 살펴보시면 아마존 오늘 2% 조금 높은 상승폭 기록했습니다.
아마존이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 인수를 위한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간 2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주말로 예정된 틱톡의 매각 기한을 앞두고 아마존이 제안서를 보낸 건데요. 뉴욕타임스는 이번 인수전에서 아마존이 가장 주목받는 입찰자로 떠올랐다고 평가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이번 아마존의 입찰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알파벳 0.02% 약보합권의 흐름 보여줬고요. 메타 플랫폼스 역시 0.35%로 하락하면서 마감됐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5%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28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테슬라의 차량 인도량이 올해 1분기 들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슬라는 현지 시간 2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 중 차량 33만 6,681대를 인도했다고 밝혔는데요. 작년 1분기 대비 13% 감소한 규모입니다.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격화된 데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정치적 행보로 세계 각지에서 테슬라 불매 운동이 일어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모델 Y 생산 라인 개선 작업을 위해서 1분기 중 부분적 가동 중단이 이뤄진 것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번 1분기 판매량 수치는 올해 초 테슬라 사업에 발생한 혼란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5%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국에 대해 전면적인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공식화하며 글로벌 무역 질서에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지 시간 2일 미국 정부는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기업들이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으로부터 받는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오는 5일부터 기본 관세가 시행되며 최악 국가로 분류된 국가들에 대해서는 9일부터 개별 관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한국 외에도 중국, 일본, 유럽연합, 대만 등 주요 무역국 상대들이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됐고요. 기본 관세를 넘어서 높은 수준의 상호 관세가 책정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직접 연설을 통해 이번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수십 년간 터무니없는 무역 장벽과 과도한 관세에 시달려왔다며 이제는 미국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조치를 미국의 새로운 황금기의 시작이라며 강하게 밀어붙였는데요. 국가별 상호관세율은 베트남 46%, 캄보디아 49%, 중국 34%, 유럽연합 20% 등으로 확인이 됐으며 한국 역시 25%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고유관세 부과는 사실상 전 세계 모든 수입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글로벌 무대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특히 유럽연합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예고하고 있어서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는 급격한 전환기를 맞게 될 전망입니다. 한편 한국은 현재 국가적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관세 전쟁에 직면하게 돼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과 이슈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글로벌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바로 4월 2일이 드디어 왔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미국발 관세 전쟁 본격화, 체크포인트와 대응 전략은? 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간밤 또 뉴욕 증시에서는 이 관세 발표를 전에 또 마감을 했기 때문에 상승으로 마감은 했지만 지금 시간 외에서는 나스닥이 2% 넘게 또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이 관세 전쟁이 본격화됐다라는 점이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은데요. 상호 관세 발표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25% 관세가 부과가 될 예정이고 일본이 24%, 중국이 34%. 근데 베트남은 또 무려 지금 46%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어제는 20% 보편 관세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네. 나왔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은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관세 발표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시장에서 전망했던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좀 있었고 첫 번째가 보편적 관세가 한 20% 정도 부과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치가 일부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등급별 관세 그리고 개별 관세에서 세 가지 포인트로 좀 나눠서 각국에 대해서 다양한 관세율들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좀 나왔고 오늘 발표됐던 이 상호 관세 대부분 대체적으로 한 10% 정도에 대한 보편적 관세를 현실화했기 때문에 이 시행일자를 4월 5일로 좀 예고했죠. 그리고 이 해당되는 어떤 상호 관세에 관련된 비율들은 이 국가별로 계속해서 좀 차등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25%에 관련된 상호 관세 부과가 좀 확정되면서 이 부분이 4월 9일 날 발효가 좀 된다라고 좀 공식 좀 발표가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들을 보면 아직까지 세부적인 영향들은 조금 더 속보 안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메시지들을 제가 좀 방송 이전까지 체크를 좀 해봤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별다른 특별하게 더 언급된 사항들은 좀 없었는데 다만 좀 차이가 있던 부분들은 캐나다, 멕시코에 관련된 추가 관세 25%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미 좀 시행이 좀 되고 있죠. 다만 USMCA, 북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해당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관세 부과를 좀 유예한다라고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의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향후에는 상호 관세든 보편적 관세든 현실화가 좀 됐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무역 협정에 관련된 어떤 재정이라든가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협상에 좀 여지를 좀 남겨놨던 어떤 긍정적인 좀 시그널을 좀 됐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시장은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관세 리스크가 좀 현실화되는 그런 우려감들이 오늘 시간의 선물 지수에서 급락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의 경우에도 상당한 큰 시초 영향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우려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상호 관세 발표 후에 지금 미국 선물 지수도 급락하고 있고 S&P 선물도 1.7% 빠지고 있고요. 나스닥도 2%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은 타격을 받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영향이 어떻게 미치게 될지도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철강, 자동차, 반도체는 상호 관세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속보가 나오고 있긴 하는데 좀 우리나라 업종별 기업 간에 어떠한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예, 일단 이게 속보 기준에서 나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품목에 과연 좀 관세가 좀 부과될 것인가 데이터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좀 실시간으로 외신도 보고 있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자료들도 다 종합해서 봤는데 일단은 시장이 먼저 우려했던 부분들이 지금 철강과 알루미늄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25%에 대한 관세가 지금 예고가 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관세 25%가 좀 더해지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한 해석들은 지금 달라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확인됐던 내용들은 여기서 추가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대체적으로 대미 교육품들이 모두가 다 지금 고율의 어떤 관세를 좀 부과하는 것인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이 타겟을 좀 제시했던 부분들이 한국이 50%대에 대한 관세를 미국에 좀 부과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오인된 데이터가 좀 일부가 좀 있다는 것이고 현재 한국과 미국은 상당한 품목들이 FTA 협정을 통해서 지금 관세가 좀 부과되고 있지 않은 그런 품목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은 것인데 여기에 25%에 관련된 어떤 관세를 좀 부과하게 되면 한국의 입장에서 다소 좀 억울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상호 관세라는 것은 그 취지가 상대 교육국이 올릴 만큼 올리고 내릴 만큼 내린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된 향후에 어떤 변동 요인들은 좀 더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세부적인 어떤 품목별 데이터는 향후에 더 구체화가 좀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좀 봤을 때는
지금 철강이라든가 뭐 반도체, 자동차 같은 그런 미국의 대미 수출 교육품들이 좀 높은 그런 업종들의 어떤 단기적인 어떤 피해가 좀 예상될 수 있겠고, 화학과 에너지 업종의 경우에도 대미 교육품 관점에서는 어떤 그 수출 물량들이 좀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어떤 악재가 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영향들은 세부 품목이라든가 이게 실질적으로 좀 부과되는지 아니면 상호관세 영향에 의해서 제외가 되는지, 그 영향도 조금 더 좀 주시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새벽 5시 우리나라 기준으로 지금 관세 발표가 됐고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속보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 뉴스들 좀 팔로우업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럽과 일본 등 좀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보복 조치를 좀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이 통상 정책과 이 관세 정책이 정말 본격화되겠다라는 점이 이제 실제로 다가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대응 전략으로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우려가 현실이 됐기 때문에 오늘 사실 어제 그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좀 했기 때문에 이 관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해당되는 우려감들이 좀 선반영이 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있었지만 지금 실제 이 관세 발표, 세부적인 어떤 품목이라든가 국가 리스트에 관련된 업데이트가 계속해서 좀 재차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의 시간의 선물 지수가 더 하락폭을 좀 키우고 있다는 차이가 좀 있겠고요. 지금 뭐 다우존스의 경우는 한 2.8%, 나스닥이 한 3.5에서 4.5%대까지 급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국내 시장의 시초 영향들은 코스피 기준에서 한 2.3에서 2.5% 정도 이상의 하락 출발이 좀 더 불가피하지 않을까. 어제 야간 선물 옵션의 경우에는 코스피 야간 선물 옵션가가 보합권에서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기대 요인들이 오늘 관세 리스크가 상당한 좀 시장이 큰 단기적 파급으로 좀 이어질 수 있겠고, 오늘의 충격을 조금 반영시키고 난 이후에 완화적인 어떤 스탠스라든가 세부적인 어떤 품목이 관세 관련된 영향들에 관련된 관점에서 재해석 좀 될 경우에 오히려 충격을 소폭 좀 완화할 수 있겠는데, 오늘 하루 정도는 좀 조정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동조되는 어떤 환율의 영향들도 상당히 좀 크게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미국의 경우에는 이 관세 리스크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반영이 좀 되면서 미국의 달러화가 좀 약세되는 기조를 좀 보였는데, 국내의 경우에는 뭐 한 최근 2거래일 기준에서는 고가 경신을 좀 했죠. 이런 우려감들이 시장의 어떤 달러와 어떤 전략과는 좀 다른 부분들은 국내 정치 리스크에 관련된 영향도 상당히 좀 반영되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환율의 어떤 상방 압력들은 이 관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상방 압력이 좀 더 커진다라고 좀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세 리스크가 굉장히 또 커지고 있고 보복 관세에 대한 예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점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와중에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애플이 또 7% 폭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P 500도 3% 급락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무래도 우리 시장도 좀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상호 관세에 대한 후폭풍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애플도 빠지고 있고 지금 테슬라도 5% 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테슬라에서 이 차량 인도량이 또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1분기가 전년 대비해서 13% 감소했다라고 나왔는데요. 좀 재앙적인 수준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뭐 테슬라 불매 운동도 있었고, 뭐 일론 머스크 CEO에 대한 뭐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간밤에는 테슬라 주가가 그래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물론 지금 관세 발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시간에서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상승했다는 거에 대한 뭐 긍정적인 시그널은 봐도 괜찮은 건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할까요? 네, 우선 어제 발표됐던 1분기 데이터는 처참했죠. 지금 한 2년 만에, 그러니까 2022년도 2분기 이후에 최저치의 인도량을 좀 기록했다는 부분들. 다만 우리가 1월과 2월 데이터에서 확인됐던 뭐 글로벌 판매량들을 좀 기점으로 보면 테슬라가 올해 1분기에 어떤 실적의 저점은 어느 정도 좀 예상됐다는 점에 대한 차이가 좀 있겠고요. 실제 발표됐던 인도량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3% 정도가 좀 감소됐는데,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이게 블룸버그에서 좀 전망했던 39만 대 대비해서도
좀 크게 하회했던 33만 6천 대를 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사실상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원인이 지금 제기가 좀 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 일론 머스크에 관련된 정치적인 행보가 오히려 이 테슬라의 어떤 불매 운동에 관련된 일부 영향이 좀 있었다. 특히나 유럽의 경우에도 극우 정당을 좀 지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테슬라에 관련된 판매량을 반감시키는 원인으로 좀 작용했다라는 평가가 좀 일부가 좀 있지만 세부적인 데이터로만 좀 보면 가장 크게 차량 판매 대수가 좀 감소됐던 차종이 모델 Y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신차 출시가 5년 만에 좀 이루어지고 있는 모델 Y 주니퍼 차종이 올해 3월 말부터 이제 본격적인 좀 인도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적의 정확한 반영 수치는 2분기부터 좀 더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1월과 3월로 좀 이어졌던 일부 주력 차종에 관련된 판매량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 좀 되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신차의 생산량 양산 확대를 위해서 전체적인 어떤 생산 수요라든가 이런 것 공장에 관련된 어떤 재편 영향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어떤 생산량 하회와도 좀 밀접한 어떤 연동이 있었다는 점 좀 감안해 봤을 때 2분기부터는 오히려 인도량이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더해서 주력 차종이죠. 저가형 전기차 모델2의 판매량들이 2분기 말 내지는 3분기 초부터 좀 본격화된다면 실적이 좀 반영 효과가 좀 크게 나타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부연하자면 지금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화 수장직을 내려올 수 있다라는 어떤 전망들이 좀 나오면서 어제 장중에 11%대까지 좀 급등하게 된 배경이 오히려 인도량 판매에 관련된 어떤 어닝 미스는 일부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정치적 행보에 관련된 리스크가 완화되는 기대 요인들을 일부 반영했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또 특별 공무원으로 좀 부여된 130일의 임기 기한이 끝나면 이 공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단기 상승에 대한 이 기대까지 있었다라고도 병리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이 테슬라에서는 모델 Y에 대한 실적이 3월 말부터 조금 적용이 될 예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이후의 실적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관세 전쟁이 지금 본격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민간 고용이 큰 폭으로 상회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15만 5천 명이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또 굉장히 또 환호할 만한 그런 소식이잖아요. 그렇다면 좀 이제 관세 전쟁은 시작이 됐는데 좀 이런 지표적으로는 좋은 환경이란 말이죠.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우선 시장이 크게 우려하고 있던 부분들이 관세가 올라서가 아니라 관세가 오르게 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이 부분은 물가 지표에 상당한 영향으로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공포가 재점화되는 우려감들이 시장의 위험자산의 선호도를 낮추고 안전자산으로서에 대한 머니무브가 본격화되는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좀 됐었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기 침체에 관련된 시그널들이 재차점 부각됐다는 점. 최근에 이 소매 판매 지표가 부진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 소비자 신뢰 지수 감소되고 있던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르게 냉각될 수 있는 경기 침체의 전조 증상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현실화 관점에서 스태그플레이션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재차점 부각됐던 요인들인데 여기도 해서 또 고용 지표도 사실 견조했던 그런 흐름들이 최근에 좀 냉각 기조에 관련된 일부 지표 확인이 되면서 사실 우려감이 좀 됐는데 사실 뭐 최근에 발표됐던 이 고용 지표에 대한 데이터들을 보면 지금 온탕과 좀 냉탕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지금 2월 달에 발표됐던 미국의 노동부의 고용 지표의 경우에는 시장이 컨센을 좀 하회해서 사실 이게 경기 침체가 좀 더 본격화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감이 좀 있었고요. 졸트 보고서의 경우에는 1월 같은 경우는 사실 전망치를 좀 상회했는데 최근에 발표됐던 2월 데이터는 또 하회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수치가 정말 좀 맞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좀 있었는데 어제 발표됐던 3월의 ADP 민간 고용 지표는 또 시장의 컨센 대비해서 좀 상회를 했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좀 다시 견조해지는 것인가,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대한 장단을 좀 맞춰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관건은 이번 주에 좀 발표되는 이 3월 미국 노동부의 고용 지표가 가장 중요한 좀 단서가 좀 될 수 있겠고요. 다만 좀 수치상으로 보면 일자리의 변동폭들은 구조조정 효과가 좀 맞물리면서 월별 간의 데이터 차이가 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시해 보면 아직 신뢰성 관점에서 너무 맹신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지금 비임금
시간의 임금의 경우에는 사실 이 부분이 고점 형성 이후에 저점을 좀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을 재차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 일부 좀 반영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3월 이후에 고용 시장의 어떤 견조한 흐름들이 상승하지 못하고 점진적으로 하향 추이를 좀 보여준다면 경기의 어떤 침체의 시그널들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2월 고용 지표는 좀 낮았었는데 3월 들어서 지금 다시 이렇게 상승됐다라는 점을 봤을 때 아직은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관망세로 좀 멀리 긴 호흡으로 지켜봐야 되겠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호 관세가 발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투자 전략을 잘 세워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지금 글로벌 마켓 리뷰에서 또 짚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공적인 코인 투자를 위해 전략 세워보는 시간, 코인 라이브 시간입니다. 먼저 3대 암호화폐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도 조금은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먼저 비트코인 살펴보시면 비트코인 0.58% 하락해서 현재 85,000달러 아래선에서 하회한 모습입니다. 이더리움도 살펴보시면 이더리움 2.57% 조금 강한 폭으로 하락폭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1,80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XRP 역시 2.27% 하락세 그리면서 2달러 선 겨우 지지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8가지 알트코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알트코인도 전반적으로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솔라나 살펴보시면 1.62% 하락해서 18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솔라나는 코인 시장의 전반적인 조정 속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 13%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솔라나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한때 상승 곡선을 그리기도 했지만요. 현재는 그 상승 동력을 잃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지코인 3.17% 좀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에이다 1.69%, 체인링크도 3.8%대 전반적으로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네, 수익코인 2.07% 하락하면서 3,500원 선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발란체도 4.8% 거의 5%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스텔라루멘도 2.45% 하락하고 있고요. 또 시바이누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좀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 쉬어가는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장기 보유 지표에서 시바이누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좀 앞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단순한 밈코인을 넘어섰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오늘 장 안에서는 역시나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 속에서 과연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봐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라이브 시작합니다. 코인 시장의 이슈 분석과 또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오즈파트너스의 퍼즈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5시였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 각기 다른 나라에게 좀 관세를 다르게 부과를 했었고요. 우리나라는 2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됐습니다. 그동안 미증시는 물론이고요. 국내 증시까지 해서 또 암호화폐 시장까지도 큰 영향을 받아왔던 만큼 이번 발표는 좀 초미의 관심사가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발표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원래 이제 요 트럼프가 얘기하기 전에 한 10% 정도만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요 지금 차트를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10%라는 얘기가 딱 나오자마자 네. 네,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10%면 별거 아니네? 그러면 파월이 금리 인하를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겠네라고 얘기가 좀 돌면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가 아니고 지난주죠. 지난주 얘기했듯이 달러 인덱스랑 비트코인은 반대로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자마자 비트코인은 반등을 했어요. 네,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근데 알고 보니까 10%가 아니고 10% 플러스 알파로 각 국마다 나라마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관세를 더 매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10%가 아니고 추가적으로 많이 매기겠구나. 많이 매긴다고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다시 달러 인덱스가 반등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원래 10% 정도면은 파월이 이제 금리 인하하는데 문제가 없었겠지만 근데 만약에 그 이상으로 올린다라고 하면은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하는데 조금 부담스럽겠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금리 인하를 덜 하면 달러 인덱스는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서 비트코인은 하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그 이후에 어쨌든 횡보하면서 끝마쳤고 비트코인은 좀 지금도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비트코인은 물론 뭐 나스닥은 경기 침체의 우려나 이런 것까지 좀 확인하겠지만 비트코인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는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돈이 얼마나 많이 풀릴 것이냐 이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파월 연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파월이 얘기할 때 도대체 어느 정도로 얘기하는지 이 정도 관세면 충분하다. 충분히 파월이 지난번에도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래서 그 일시적의 범주 안에 들어갈 정도로 트럼프가 한 건지 아니면은 파월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는 좀 부담스러운데 금리 인하를 하기 좀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얘기를 할지 어쨌든 파월의 입장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연준이 얼마나 금리 인하를 하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의 방향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주에 있을 좀 파월의 연설에도 계속해서 주목을 하면서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의 방향성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번 상호 관세 발표의 여파로 인해서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좀 큰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 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비트코인의 과거 반감기 패턴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봤었고요. 또 비트코인의 고점이 언제일지도 함께 얘기를 나눠보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 볼까요? 네, 해서 엄청 간단하게. 네. 이제 뭐 다른 건 아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고점 대비 고점을 뚫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요 반감기에서 고점까지 직전 고점까지 얼마 정도의 기간이 걸리느냐.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요걸 이제 저희는 이제 뭐 요거 자세한 거는 지난주에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어쨌든 다음번 반감기에서 한 950일 얘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2016년, 17년 요때인데 이때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에서 마이너스 950일 그다음에 이때는 이제 2017년부터 한 2020년, 21년 요때 이때는 반감기에서부터 마이너스 925일 그다음에 직전 같은 경우에는 요번이죠 사실 요번 반감기에서부터 바로 직전 고점까지는 마이너스 한 900일 정도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다음번 반감기 날짜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 날짜에서 한 900일 혹은 850일 정도 땡겨오면 이번 불장에서의 고점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때가 고점 시기지 않을까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것만 듣기로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원래 코인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채굴자가 가장 큰 세력이었어요. 네. 채굴자가 가장 큰 고래였는데 그 고래들 입장에서 어쨌든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되잖아요.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감기 타이밍 때는 요 채굴량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전에 경쟁 채굴 업체들을 다 망하게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채굴 반감기에 오기 전에 비트코인의 가격을 하락시켜서 중소 채굴 업체들을 망하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불장이랑 지지난번 불장이 더 심한데 이게 또가 반감기니까 요렇게 가격을 낮춰가지고 경쟁 채굴 업체들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럼 다 망하게 만들었으니까 반감기 이후에도 어쨌든 본인들이 채굴할 양을 어느 정도 보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충분히 채굴한 이후에는 본인들이 수익을 얻어야 되니까 가격을 높이는 거죠. 네. 네, 이해 가셨나요? 이게 4년 주기로 반복이 되어 왔어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그러니까 채굴 반감기 이후로 어쨌든 채굴량이 계속 줄어드니까 아직도 그 채굴자들의 세력이야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어쨌든 요 비트코인에서의 세력이 채굴자에서 거래소로 옮겨갔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뭐 계산을 해드리지 못하는데 본인들이 직접 계산하시면 됩니다. 직접. 뭐냐면 그 채굴자들이 전부 그러니까 채굴되는 양이 있으니까 채굴자들이 하루에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바이낸스가 수수료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커요.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소가 세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불장 같은 경우에는 요 채굴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격을 높이 올리기만 하면 장땡이었는데, 네. 근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마냥 높인다라고 되는 게 아니고 스탑펀팅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지만 스탑펀팅 자리가 뭐냐면 뭐 고점을 살짝 갱신한다던가 아니면은 저점을 살짝 낀다던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손절하거나 추가 매수를 하거나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지만 거래소한테는 이득이거든요. 거래소는 수수료를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도 어쨌든 세력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래들이 어쨌든 거래소 옮겨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거래소 입장에서도 거래량이 많아지려면 결국에는 가격이 올려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것만큼 반감기만큼 그런 좋은 핑계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채굴로 인한 영향은 줄어들었지만 거래소 입장에서도 당연히 반감기 핑계 대고 올려야지. 왜냐면 그 가격을 올려야지만 본인들의 수수료가 늘어나니까. 블랙록이라고 다를까요? 현물 ETF 업체라고 다를까요? 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야지 사람들이 현물 ETF로 많이 유입되고 결국 본인들이 수수료를 먹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감기 이후로 상승하는 그리고 반감기 직전으로 하락하는 이러한 패턴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추가적으로 좀 준비를 해왔는데 뭐냐면 얘는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비트코인의 가격을 나타낸 겁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요 파란색 선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2018년이고 네. 녹색 선은 2018년부터 2022년이고 그다음에 요 검은색 선이 2022년부터 2025년 지금이에요. 그래서 요 저점 기준으로 살펴보면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비슷하게 왔잖아요. 네. 선 세 개가 다 비슷하게 왔는데 지금 어쨌든 비트코인이 조금 떨어져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 정도 벌어진 거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때도 보면은 뭐 미리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거 녹색 선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건데 검은색 선은 이 정도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맞춰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또 저점 기준으로 보면은 고점 시기가 이때로 일치합니다. 네, 지난번과 지지난번 둘 다. 그래서 요번에도 고점 시기가 이때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요 고점 시기에 맞춰가지고 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한 요쯤만 올라가도 지난번보단 덜 올라간다 하더라도 요점만 올라가도 여기가 20만 달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불장에서 한 25만 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런 거 정도로만 봐도 뭐 지금 불장이 끝났다, 뭐 하락장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진짜 그분들이 주장하는 근거를 보면 너무 조악하게 짝이 없어요. 왜냐면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하락장이다? 이 정도 조정은 옛날에도 예전 불장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말고 뭐 조금 더 온체인 데이터적으로 좀 해석을 하건다거나 그런 근거가 있으면 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아직 없다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얘는 이제 반감기를 기준으로 여기가 반감기예요. 반감기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네.
반감기를 기준으로 이제 제가 해 놓은 건데 보면은 요 반감기 요때는 요 반감기가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반감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950일 전으로, 여기서 925일 전으로,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900일 전으로. 그래서 요번에도 반감기가 있는데 요 반감기로부터 900일 혹은 850일 전을 고점으로 예상을 제가 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요번에는 아니다, 다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저는 2번 일어난 일이 3번 일어나고 3번 일어난 일이 4번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사실 이게 기본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했던 것과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실 거면 그분이 이제 저를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그분들을 설득할 게 아니고 3번 일어난 게 4번 일어납니다라고 저는 말하는 입장이고, 다르게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이 저를 설득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견들 많이 주시고 해서 이런 식으로 다음번 반감기에서부터 쭉 900일 정도로 오면은 고점 시기가 전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10월 혹은 11월 정도의 고점이 될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파란색 선인데 요 파란색 선도 역대로 봤을 때 요 노란색 선 같은 경우 2012년, 16년도라 너무 상승이 컸었던 요 시기를 좀 제외하면 지난번이랑 비교했을 때 사실 많이 차이 나지도 않아요. 근데 이때처럼 많이 올라간다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요 정도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딱히 무리 되는 정도도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 네. 근데 이제 여기 가격을 보면 얘도 20만 달러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한 10월이나 11월 정도쯤에 비트코인이 한 25만 달러, 뭐 기왕 5만 달러라도 더 높으면 좋으니까 25만 달러 정도를 좀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서 이제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제가 조금 더 보완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는 여전히 주장하는 거예요. 그 코인 불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좀 하는 거고,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 더 좀 근거로 삼을 만한 것들 좀 갖고 왔습니다. 뭐죠? 네, 이제 다음으로 볼 건 뭐냐면 비트코인 도미넌스예요. 혹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뭔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 분의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비율 아닐까요? 맞아요.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네. 네, 모르실 줄 알고 여쭤봤는데, 네. 그래서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게 이제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 도미넌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냐면 전체 시총, 그러니까 전체 시총이라고 얘기하면은 비트코인 더하기 알트코인의 시총을 이제 전체 시총이잖아요. 그리고 요거 분의 비트코인의 시총, 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예요. 그러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 비트코인은 별로 안 올라가는데 알트코인이 폭발적으로 올라. 그러면 분모가 커지면서 요 전체 도미넌스 값은 하락하거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조금 오르는데 알트코인이 폭발적으로 오르거나, 안 그러면 비트코인 횡보하는데 알트코인이 폭발적으로 오르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집니다. 근데 역대로 봤을 때 요 위에 있는 건 비트코인 차트고 요 아래에 있는 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예요. 역대로 봤을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확 떨어지는 구간이 눈에 띄죠. 네. 근데 이게 언제냐면 비트코인 고점을 지난 직후. 네. 그다음 지난번 같은 경우에 고점이 여기였지만 거의 쌍봉처럼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요때 비트코인이 거의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면서 알트코인이 폭발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을 보면 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쭉 올라간 이후로 폭발적으로 떨어지는 시기가 지금 있었나요? 보시기에? 없었던 네. 것 같습니다. 없었어요. 그래서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 올라가기만 하고 이 정도로 폭발적으로 떨어지는 시기가 아직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위에 있는 리플인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서 리플의 가격이 폭발적으로 오르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서 리플의 가격이 오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에도 우리는 비트코인 불장, 요 코인 불장의 끝을 우리는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확 떨어지면서 알트코인들이 폭발적으로 오르는 걸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네, 해서 이러한 모습들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아닌데 리플 많이 올랐는데 근데 리플만 올랐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리플이 이렇게 오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요 정도라는 거는 아직도 알트코인이 올라갈 여지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봤을 때에도 아직
불장이 끝났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진짜 불장이 끝난 건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은 이렇게 좀 비트코인 도미넌스 확인해 보면서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기 시작할 때가 알트코인의 불장이 될 수 있다라는 중요한 포인트 함께 짚어봤고요. 또 아직까지 본격적인 알트코인의 불장은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재 코인의 불장 사이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까지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투자 전략 세워보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즈 파트너스의 퍼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월 3일) 목요일 글로벌 증시 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